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욕을 얻어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약물을 선택하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내가 먹는 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봉투에 일일이 라벨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뒤로 알아서 찾아보시기는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이유로 당신에게 이 약물을 선택했습니다. 이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약물 반응입니다. 예전에 좋은 반응을 보인 약물이 있다면 굳이 다른 약물을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가실 때는 차트를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할 경우에 차트라든가 적어도 마지막 약 처방전은 꼭 챙겨서 손에 쥐어 보내드립니다. 병원을 옮겨오신 분들에게도 혹시 잡수시고 있는 약이 있느냐, 약 처방전을 갖고 오셨느냐 이리 꼭 여쭤봅니다. 환자분께서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전에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해서 약 이름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약 모양만 보면 어떤 약일지 딱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성분명을 가진 약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20군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약 모양만 보고는 무슨 약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약봉지를 저에게 주시면 직원들에게 넘겨서 직원들이 약 모양이라든가 색깔, 크기 등을 일일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러니 병원을 바꿀 때는 최소한 처방전이라도 들고 오시면 좀 수월합니다. 이는 서로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목표 증상에 따라 약물을 선택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잠을 못 잔다. 밥을 못 먹는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떨려서 발표를 못 하겠다. 공황 발작이 시시때때로 일어나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런 증상들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해결을 좀 해드려야죠. 이 시점에서 정신과 약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깨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 환자분들을 위한 수면제 종류가 다량으로 구비되어 있고요. 반대로 낮에 축 늘어지고 잠이 오게 되는 기면증 환자분들을 위한 잠 깨는 약도 있습니다. 밥을 잘 못 드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밥맛이 좋아지게 하는 약도 있고요. 폭식증이 있는 분들한테 입맛이 떨어지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ADHD 환자분들이 먹는 집중력 좋아지는 약도 있고요. 술 끊는 약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런 약이 다 있냐면서 놀라워 하시거든요. 사실은 정신과 병원을 언제 오는지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건 좀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부작용을 세세히 여쭤보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왔는데 이 약을 먹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잠을 잤다.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약을 먹으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 약 용량을 조절해 드리거나 약의 종류를 바꿔 드려야 하는 거죠. 모든 약을 쓰는 기준은 환자의 득과 실을 의사들이 고려합니다. 득이 약물의 효과라면 실은 약물의 부작용을 얘기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에는 효과 60, 부작용 40, 요 정도로 고려해서 쓰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쓰는 약물도 있습니다. 바로 조현병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는 효과 90, 부작용 10, 요 정도 비율로 약을 씁니다. 정신과 약 끊는 방법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현병 환자분들은 약을 3-4가지 정도 써보면 환자의 예후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조현병 환자의 예후를 말씀드리면 3분의 1 정도는 약을 먹으면서 그런대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가능하십니다. 3분의 1 정도는 직장은 못 다니시지만 그래도 외래도 다니시고 때로는 입원도 하시면서 그런대로 지내십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평생 병원에서 못 나오고 갇혀 지내셔야 합니다. 서너 가지 약물을 쓰는 동안에 환자의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좋은 예후를 폐해에 쥐어주기 위해서 의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약을 하나 버릴 경우에는 앞에 좋은 예우 3분의 1, 그런대로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가능하다. 이 예우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약을 쓸 때에는 충분한 기간, 충분한 용량 이렇게 약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 고려 안 하고 약을 팍팍 올리게 됩니다. 약한 부작용부터 심한 부작용까지 당연히 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린다. 몸이 빳빳해진다. 눈동자가 풀린다. 침을 질질 흘린다. 사람이 좀 느릿느릿해지고 좀 둔해진다. 더 심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머전시 상황이 돼서 갑자기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트랜스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이유로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비전문가 유튜버들이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일반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현병 약의 부작용 지점이 정신과 의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욕을 얻어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현병 환자분들은 약을 잘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현병 약은 약 자체가 힘든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쉽게 이해를 시키자면 조현병 약을 쓰는 메커니즘은 항암제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항암 치료할 때 부작용 크게 고려 안 합니다. 교수님, 이번 항암제는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요. 교수님, 이번 항암제 먹으니 속이 메스꺼려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 이번 항암제를 맞으니 손발이 저릿저릿해서 너무 힘듭니다. 자, 이 말을 듣는 교수님 눈도 꼼짝 안 합니다. 항암제는 효과 98%, 부작용 2%, 이 정도로 고려하고 쓰는 약입니다. 항암제를 중단할 경우는 의학적 판단으로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할 때, 그럴 때 중단하게 되죠.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서 약 치료를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 환자는 의사로부터 여명을 듣습니다. 항암제를 중단할 경우 남은 여명은 3개월입니다. 이리 얘기를 듣게 되죠. 네 번째, 환자의 개인적 선호도입니다. 같은 계열의 약물이라도 환자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약물이 따로 있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약이 조금만 바뀌어도 딱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 약은 잘 안 맞고 저번 약이 잘 맞는 것 같으니 저번 약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죠. 성인 ADHD 환자분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의 이름과 용량까지 딱 말씀하실 때가 많으세요. 원장님, 저는 컨설타 54mg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요. 어떤 환자분들은 A약은 효과가 95점인데 사정이나 발기부전이 안 되는 약이고요. B약은 효과는 80점 정도인데 성적 부작용이 없는 약일 경우에 원장님, 저는 B약으로 주세요 하는 경우죠. 조현병 환자들은 매일 먹는 약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에서 선택 옵션이 있을 경우에 환자분들은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 기준입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의사들이 하는 모든 처방과 검사는 의료보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문제는 이 의료보험 기준이라는 것이 의학적 판단과 일치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약물 20mg을 쓰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환자분에게 딱 5mg만 더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에게 말씀드리죠. 이 약을 5mg만 내가 더 쓰겠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 비용을 감당하시겠느냐. 이 여쭤보고 25mg을 쓸 때 있습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신 분들은 영수증 떼보면 비급여 항목에 검사라든가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죠.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보험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좀 불만이 많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포괄수가제가 2022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편된 거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험 기준이 변화가 되면서 그동안 급여로 항암제를 투여받았던 일부 환자분들이 본인이 항암제를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암 환자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한 달에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청와대 게시판
게시판에 올라왔고요. 20만 명 청원 동의를 넘었습니다. 저도 한 표 행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긴 했는데 많이 미흡하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개정이 된 건 없습니다. 항암제를 맞아가며 목숨줄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일부 암투병 환자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심포괄 숙가제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기적의 항암제로 알려진 킴리아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말기 난치성 혈액암 환자분에게 투여 시 단 한 번으로도 50%의 생명을 살려낸다는 약입니다. 약값이 후덜덜합니다. 한 번 투여하는데 약값만 3억 6천만 원이 듭니다. 이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분들 부담 비용이 600만 원대로 이 항암제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혈액암 환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이 감기 같은 경증 질환에는 참 잘 되어 있는데요. 고가의 항암제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에는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치료하다가 아파트 판다는 소리가 그런 경우에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두 경우처럼 의료보험 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에게 약물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약물을 선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과거 약물 반응입니다. 두 번째, 목표 증상입니다. 세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네 번째, 환자 개인의 선호도입니다. 다섯 번째, 가격과 의료보험 기준입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